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2021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그러니까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에 있는 그 좌우 위아래에 있는 블록의 건물들의 매매된 현황, 그리고 이제 등기부들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제가 다 보고 나서 이러이렇다 얘기하기보다 처음부터 보는 것부터 얘기해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14개 블록으로 나눴어요. 강남역을 기점으로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등기부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얘기해드리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매매가 된 게 91개의 건물이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볼 건물은 78년도에 지은 거, 그리고 올해 3월에 매매가 됐어요. 이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분, 그리고 이분들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떤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그 건물 매물을 자기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떼서 등기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거나 우편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정보 아니야? 하지만 이 등기부는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거 누구나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 등기부는 표제부항 갑구와 을구라는 걸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겉으로 드러난다, 표면이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주소가 나와 있고요. 건물 내역에는 몇 개 층인지, 층당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건물 등기부에는. 이제 토지 등기부에는 땅의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갑구에는 우리가 갑과 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구는 이 건물의 갑이 누구냐? 갑은 주인이겠죠.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갑구에서는. 을구, 그건 갑 다음에 을인데, 을구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이 건물의 대출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첫 번째 건물은 계약은 됐어요. 2021년 3월에 계약은 됐는데 얼마에 됐냐면 450억에 거래가 됐어요. 450억. 처음 보는 건물부터 금액이 상당히 높죠. 450억이 거래가 됐는데 아직 잔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죠. 근데 이 건물은 어머니랑 아들 둘이 지분으로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7분의 3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7분의 2씩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1993년도에 상속을 했어요. 93년이니까 30년 동안 갖고 있었네요. 상속해서 30년. 그러니까 그 전에 상속받기 전에 기간도 있었으면 더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는 대출금이 100억이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대출금이 100억이라는 건 근저당은 120억이 넘게 있고, 그러니까 100억 실제 대출이라고 친다면 연 3.6%라고 치더라도 한 달에 대출 이자가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상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매달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30년을 갖고 있으면서 30년 전에 금액이랑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아직 이거는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에요. 첫 번째 건물은. 2월 10일 날 매매가 됐고요. 이거의 거래 금액은 51억 5천이에요. 51억 5천이고 근저당으로 얘기할게요. 48억 정도의 근저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51억 5천에 샀는데 48억 대출을 했다면 한 3억 갖고 살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근저당과 실제 대출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저당 금액은 향후에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 이자를 못 갚을 시에 이 건물을 처리해서, 쉽게 말하면 처리라면 경매겠죠. 경매를 해서 우리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금액을 여유롭게 근저당을 잡아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금액이 근사치로 이 정도 금액이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거 매달 내가 이자 3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100만 원만 받기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자를 한 6개월 밀렸어요. 18만 원. 그럼 내가 받을 게 118만 원인데 그냥 100만 원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18만 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120만 원이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연체를 하고 어느 시점쯤 돼서 이걸 경매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 낙찰 얼마 받으면 그 낙찰 누군가가 받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 내서 그 중에 배당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그럼 배당 받을 때 우리가 원래 빌려준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지금 못 받은 금액이 8만 원이니까 108만 원 주세요. 대신 우리가 그 전에 120만 원까지는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저당이에요. 그 은행에서 근저당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그만큼을 빌린 게 아니라 그걸 한 120% 정도 해놓고 거기에서 100% 정도가 우리가 빌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51억 5천을 샀고 대출은 실제로 40억 정도 한 거죠. 40억 정도를 한 거예요. 근저당이 48억이니까. 그럼 40억 대출을 해서 51억 5천짜리를 샀으니까 그러면 11억 5천 갖고 사느냐? 그게 또 아니죠. 왜? 이거 또 취득세 있으니까. 이거 뭐 취득세도 뭐 한 2억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진 뭐 비용까지 해서 한 3, 4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4억? 뭐 한 3, 4억 정도. 그러니까 11억 5천에 4억 정도 더하면 15억 5천. 이 정도가 우리 그 비용이 그 금액이 투자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이 등기부를 보시면 등기 원인이 갑구에 우리가 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건물 주인.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고 접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2021년 2월 10일에 매매를 했어요. 이날이 계약한 날이에요. 접수는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4월 5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2달도 안 돼서 2달 정도 만에 잔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51억 5천짜리 건물을 2달 정도의 잔금을 했다는 거는 뭐 잔금이 좀 늦은 편은 아니죠. 빠른 편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거는 회사에서 법인에서 갖고 있네요.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매입을 했네요. 그리고 법인의 주소를 보면 지금 용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의 나이, 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도 나와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번호랑 법인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누군가가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에서 글로 찾아가거나 글로 우편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건물은 등기원인이 4월 30일 날 신탁해서 5월 6일 날 접수를 했어요. 네, 이 두 번째 살펴본 건물은 지금 신탁이 된 건물이라서 이거는 사실 상세한 걸 보려면 신탁 원부나 수익권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를 법원 가서 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현재는 등기부상에서는 대출 금액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 재밌는 게 2009년 4월에 이게 16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2009년 4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9년 2월에 3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92% 상승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3년 뒤인 2021년 3월, 올해 3월에 550억이 됐어요. 77% 상승.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 되는데 거진 10년이 걸렸는데 100% 가까이가 1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3년 만에 77% 상승. 최근에 상승률이 아주 도드라진다는 거를 이번 매물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건물로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 건물은 처음으로 지금 보는 중에 처음으로 1000억대 건물이에요. 105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근저당이 840억. 840억. 그러니까 본인 돈 200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저당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실제 대출은 한 7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350억 정도가 본인 돈 들어갔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400억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세금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은 400억 넘게 본인 돈 들어가서 했는데 이 건물은 테헤란로 대로변, 강남대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 그리고 이 건물도 2016년 1월에 740억이었는데 2021년 2월에 105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42% 상승인데 740억에서 1050억이 됐어요. 5년 만에. 5년 만에 그러면 올라간 금액으로만 치면
뭐 300억이 올라갔죠? 5년 만에. 그러면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낼 때는 5년 만에 뭐 300억을 벌었다.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돈을 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6년 10월에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건물을 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개인마다 또 본인 판단력이나 행동력이나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냐, 아니면 내가 그걸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겁나, 아니면 두려워, 아직은 더 두고 볼 거야,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상투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또 놓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죠. 사업에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당시에도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큰 관건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이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니까요. 네, 요것도 법인에서 갖고 있네요. 마지막에 제가 전체 건물 중에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몇 개, 법인이 갖고 있는 건 몇 개, 이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에 보면 을구에 소유권 이외에 내용이 있는 을구를 보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전세권 설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임대 들어와 있는 분이, 내지는 임대 들어와 있는 회사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건물에 얼마 받을 돈이 있어,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등기부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전세권 설정이 100만, 1억, 4억 5천, 보증금이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4억, 뭐 하여간 다양해요. 네, 그리고 다음 건물을 볼까요? 네, 요 세 개는요, 거래가 세 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집원이 세 개이긴 하지만 한 개의 거래예요. 여기는 하나는 뭐 357제곱미터, 하나는 576제곱미터, 하나는 236제곱미터. 그러니까 합해서 353평이에요. 353평을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한 회사가 이걸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신축 건물을 짓겠죠. 나눠져 있는 거를 샀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계약은 2021년 올해 1월에 했는데 아직 잔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매매 금액은 알 수 있는데, 매매 금액은 217억 2,443만 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그냥 뒷자리는 딱 떨어지는데 217억 2,443만 원? 예전에 제가 경매하면서 이런 경우를 좀 봤었는데, 뒤에 끝자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는 그냥 뭐 7,3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나는 7,532만 3천 원 이렇게 쓰는 게 왠지 다른 사람들은 공으로 쫙 통일할 것 같은데 내가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로 낙찰받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매매에서 이런 금액을 썼다는 게 조금 묘하네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좋아하는 숫자나 아니면 추구하는 뭐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이런 거 계약하는데 그런 게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 것도 똑같이 한 회사에서 산 건데 5개의 땅을 한 회사에서 샀어요. 이것도 신축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요거는 뭐 부지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 블럭인데, 바로 붙어있는 블럭 쪽인데, 뭐 나머지도 사는 중인지 아니면 나머지는 이미 샀는지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여기다 뭐 신축을 하겠죠.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기 말고 바로 전에 3개를 같이 샀던 그 회사가 이것까지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싹 다 사는 상황 같아요. 이거는 뭐 다 아실 텐데, 르메르디앙 호텔이 팔렸잖아요. 그 바로 뒤인데, 이것도 아마 같은 회사가 사서 싹 다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봤던 이 등기부의 건물은 140억이에요. 141억 5천. 근저당이 94억.
8천, 아니 98억 4천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66% 실제 대출이 된 건데, 이거를 사신 분이 이제 부부?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연령대가 비슷한 성이 다른 분이 두 분이 갖고 있다면 거진 부부예요. 그러니까 김땡땡님이랑 배땡땡님. 근데 김땡땡님은 62년생, 배땡땡님은 66년생. 4살 차이의 부부가 이걸 이번에 사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60세이신 분이 이걸 사셨는데, 지금 보다가 제가 알게 된 건데,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등기부의 건물은 사신 분이 나이가 91세셨어요. 91세의 건물을 산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아주 정정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겠죠? 다음 건물. 이번 건물은 뭐 강남역 아주 요지에 있는 건물이네요. 1160억. 와. 근저당이 1000억. 1000억. 네, 1000억. 근저당이 1000억. 실제 대출을 1000억 하면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뭐 3억, 4억 뭐 이 정도, 3억 최소 이상 나와요. 한 달에 대출 이자를 뭐 3, 4억 낸다는 거니까요. 근데 요것도 회사에서 갖고 있네요. 좀 신기하게 요것도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이번에 샀네요. 1000억, 1160억짜리를. 이 건물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네요. 근데 이거를 보면요, 지금 1160억짜리를 보면 이번에 1160억에 거래가 됐는데 2017년 5월에 540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4년 만에 뭐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와, 강남 부동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2017년 5월에 누군가 사서 이거는 신축을 한 거예요. 신축을 해서 이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건데, 그냥 이런 수치나 통계만 보면 야, 4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어? 115%가 올랐어? 엄청나네. 야, 강남 건물 사면 다 그 정도 되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신축을 했다는 걸 알아야 이 가격 변화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계만 보면 그냥 2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이 건물은 처음으로 10억대, 40억 정도 하네요. 매매 금액이 40억이었고 근저당이 38억 4천. 네, 이런 거 볼 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억을 다 대출했다고 보면 뭐 본인 돈 몇 억 깎아 샀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32억 정도 실대출이 됐고, 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차이는 40억에 32억 대출이면 8억인데 8억 플러스 세금, 뭐 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0억 이건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2009년 5월에 15억에 누군가가 샀고, 그리고 2015년 6년 만에 누가 28억 정도에 샀어요. 28억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85% 상승했는데, 그로부터 6년 뒤인 2021년 1월, 올해 1월에 40억에 사서 43% 상승을 했네요. 이 건물은 지은 지가 2003년이니까 뭐 신축이랑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강남의 건물 가격의 상승이 근데 급격하다고 봐야겠네요. 이건 근데 누가 좀 잘 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2009년도에 누군가 샀을 때.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53억에 샀고 대출 비율이 좀 적었어요. 34% 정도, 35%? 그러니까 53억에 사서 18억, 근저당이 22억, 실제 대출은 18억 5천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대출 비율이 좀 적고, 요거는 지은 지가 좀 90년에 지었으니까 30년 정도 됐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건물 이제를 사기 전이거나 아직 뭐 이제 살 단계 처음 접하는 분들, 건물을, 그러면
건물이 노후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지금 31년 됐죠. 31년 됐는데 53억이에요. 31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어떨까요? 차이가. 이전에 건물들 얘기해드렸듯이 지금 뭐 몇 배가 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땅이 있고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해요. 그 어떤 건물도 감가상각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이거나 어떤 뭐 건물 자체에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물은 사실 극히 드물죠. 99.99%의 건물은 감가상각해서 떨어져요, 가치가. 왜냐하면 건물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새거 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근데 부동산의 가격이 왜 오르냐? 감가상각하는 거를 이 땅의 가치가 상쇄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이 5억짜리예요. 건축물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땅 가치보다 건축물의 가치가 더 크게 시작이 됐다면 얘가 떨어지는 속도, 얘가 올라가는 속도, 10억 떨어지는 속도보다 5억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뭐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유지. 왜? 물가 상승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땅이 10억이고 건물의 가치가 5억이에요. 그럼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핵심 지역으로 올수록 A급 지역으로 올수록 땅 가격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건축물의 그 가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네. 이번 건물은 90억짜리 건물인데요. 90억인데 대출은 거의 73%, 실제 대출 금액이. 그러니까 근저당은 뭐 79억, 실제는 뭐 65억 9천, 뭐 66억 정도 대출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2011년, 딱 10년 전에 47억 8천에 갖고 샀다가 90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액으로 친다면 뭐 43억 정도 차액이 있었겠죠. 10년에 거진 2배 된다.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다른 투자 어쩌고 하면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달 수익이 나온다는 거. 공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공실이 뭐 몇 년 동안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강남에 있는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있는 건물이 뭐 몇 년 동안 장기화로 임대가 전체가 다 안 되긴 힘들겠죠. 어쨌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 가치가 거진 2배가 되는 상황. 우리가 은행 예금으로 치면 매달 이자 받으면서 원금도 불어나는 거, 그런 예금이 있다면 누구든지 미친 듯이 그거를 가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10년에 2배 준다. 근데 매달 이자도 준다. 와, 그런 게 존재해요? 없죠. 근데 부동산에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금액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천억, 2천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금액 보면은 야, 그건 진짜 그 사세 아니냐, 그들만이 사는 세상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영상은 건물에 관심이 있거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내가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도 그걸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40억에 샀는데 45억에 샀는데 90억에 판다 생각해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남이 했다고 하니까 지금 배 아플 수도 있고, 야 그건 진짜 뭐 다 세금으로 환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 그 시기에 그 건물에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거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결단 내리기도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돈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돈 있다고 해서 다 되진 않아요. 제가 상담을 지금까지 수천 분이랑 해봤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겁나서 두려워서 해보지 않아서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돈을 번다, 이런 표현은 정말 그거는 누군가가 했는데 난 못했으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하는 표현 같아요. 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부터 들던 생각인데요. 이것도 일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단독주택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한 것 같네요. 신축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용도 변경해서 법인에서 사서 향후에 신축을 하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보던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2019년 5월에 누가 32억에 샀다가 이번에 43억에 팔았죠. 11억 정도
득이 됐는데 이건 세전이니까요. 36% 상승. 그러니까 3년 만에 36% 11억 정도를 번 거네요. 근데 뭐 실제 투자금 대비하면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부동산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보통 소비자의 시장이 있고 그냥 선수라고 표현할게요. 선수의 시장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주고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 이 금액을 주고 이거는 안 맞는데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매가 돼요. 근데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선수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 사지 않을 건데 이걸 누가 이렇게 샀을까? 근데 이건 소비자의 시장에서는 이 금액에 매각이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의 시장은 소비자의 시장대로 또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가격 상승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가격 주고는 안 사고 뭐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면 살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이면 안 산다. 그리고 제가 찾는 매물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격, 나은 입지여야 저는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와 저랑 적어도 차별화가 되려면 그 정도는 차이가 나야 차별화한 거지. 그냥 똑같이 사고 한다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와 다를 게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맞춰주거나 해가지고 그 적정 금액,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 선 안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득을 보는 갭이 더 큰 걸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소비자의 시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호구의 시장은 호구의 시장대로 또 흘러가고 전문가의 시장은 전문가의 시장으로 별도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요. 이번 건물도 뭐 신축을 하려고 사신 것 같네요. 네, 이건 뭐 신축하시려고 산 것 같아요. 140평의 상업지 땅. 네, 신축하기 뭐 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신축하는 건 대부분 법인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사서 신축을 하는 형태. 이것도 신축하려고 사신 것 같네요. 190억 주고 124평. 네. 소유가 종합건설사에서 사셨으니까 이거는 뭐 근데 또 대출 없이 사셨네요. 자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건설회사 같아요. 건설회사 대출 없이 190억 낼 수 있는 회사라면 뭐 자금력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거는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사셨네요. 계속 경기도권에 있는 회사에서 샀었는데 네. 네, 뭐 네이버 지도만 봐도 신축 중이네요. 네, 이것도 뭐 신축하는 94억 5,900. 부지를 2개를 붙여서 진행 중이네요. 규모가 꽤 크다고 보이네요. 네, 상담은 지금 일정이 시작돼야 돼서요.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 네, 방금 상담 한 분이 끝나고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담에서 있었던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상세한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어쨌건 여건에 대해서는 뭐 이번 건물 같은 경우도 297억 3,500 뭐 이 금액대인데 이것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 것 같네요.
이번 건물은 100억, 120억이 넘는 건물인데 거진 13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중에 개인이 한 번, 두 번, 5번째네요. 개인이 사는 5번째 건물이고 126억, 128억, 뭐 하여간 130억 정도 되는데 대출은 뭐 60억 정도 하는 건물이에요. 건물을 사신 분은 올해 50세이시네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사셨는데 이거는 그냥 임대료 플러스 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그런 건물로 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다른 건물들은 주로 신축, 법인으로 사는 경우에는 신축이 많았었는데 요거는 그냥 보유하시려고 사는 건물 같네요. 네, 방금 여기는 좀 특이한 경우라 가지고 이 건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연예인이 갖고 있다가 매각한 건물이고 203억에 매각을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가 남았다 그 얘기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132억에 사서 203억에 팔아서 뭐 몇십억, 뭐 70억 가까이 정도를 벌었다 그건데 여기 산 분이 어떤 회사인데 여기 뭐 수출입, 뭐 무역에 관한 일을 하시는지 근저당을 쉽게 말하면 대출을 달러로 하셨네요. 달러 1,266만 불을 하셨네요. 달러로 근저당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하여간. 그리고 방금 이 건물도 2014년에 산 금액이랑 지금 2021년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54%, 50% 이상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건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문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강남 건물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상투 아니겠어? 지금이 맥시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건물 가격이 오른 걸 인정하고 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소유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적으로 순위를 나눴을 때는 거의 최상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시장에서의 건물 가격 이게 앞으로 지금보다 막 가격이 막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 가격 이런 것들은 오르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특히나 뭐 강남권에 있는 빌딩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명품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 판단입니다. 네. 네, 이 건물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91년도에 사신 거예요. 지었는지 사셨는지. 네, 91년에 접수를 한 거고 사신 게 73년에 사셨어요. 이 지금 기존 소유자가요. 기존 소유자이신 분이 35년생이에요. 이분이 1973년부터 갖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 팔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몇 년마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몇 년마다 매각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현금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현금 모은 거랑 이걸 매각해서 합쳐서 더 큰 걸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강남에서 90개가 넘게 팔렸는데 사고 팔렸죠. 누군가가 샀고 누가 팔았으니까. 근데 강남에서 팔아서 강남에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 갖고 있다 왜 팔았지?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연예인들이 파니까 막 지금 다 끝물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정보가 많은데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 팔아서 더 큰 거 산다. 아예 손 털고 나 이제 더 이상 건물 안 해.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경우는 그 건물을 장기 지속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아주 장기로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고 소득이 많다. 그러면 더 위급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 계약은 했지만 아직 잔금을 아직 안 치른 상황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올해 거래가 된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등기부 등본 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위치 그리고 로드뷰 보고 밸류맵 보고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발품인데 왜 너는 나가서 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봐도 아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저랑의 어떤 발품의 차이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물을 살 때는 저도 나가서 봐요.
근데 이거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산 거고 제가 이미 충분히 아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도 나가서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건물 어디를 봐도 제가 다 수십 분 보고 지나간 건물들이에요. 수십 번 그 앞을 지나가고 한 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도 보고 뭐 밸류맵 보면서 이렇게 뭔가 살까 말까 판단한다는 거는 그건 오산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강남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만 실제 나가서 보는 과정을 반드시 건물을 살 때는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 있었기도 했고 거래도 많이 해봤고 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강남에서 대해서 충분히 많이 뭐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보다는 뭐 차이가 아주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얘기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66억에 거래가 됐어요. 66억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대출 근저당이 30억 있어요. 66억에 30억. 뭐 대출은 그렇게 많이 안 한 편이네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2019년 10월에 누군가가 27억에 샀어요. 근데 21년 3월,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이게 뭐 66억이 됐으니까 144% 상승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갖고 이게 기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2019년 10월에 누군가 사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한 건물이 20년 12월 31일, 뭐 19년 10월에 사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렸네요. 하여간 이건 지어서 임대 맞춰서 아마 매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 상승, 뭐 3년 만에 그 정도, 3년 안 된 기간에 상승이 있는 건데, 이거를 개발하는 그 부분의 어떤 상승분까지 다 그냥 건물 가격 상승으로 봐버리면 144%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야, 어떤 건 144% 올랐어, 내 거는 뭐 50% 올랐어,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단 말이죠. 이걸 현실을 더 깊게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통계만 보고 얘기하면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걸 갖고 기준으로 또 생각하고, 그럼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들을 모르고 어떤 몇 다시 몇 번지의 가격, 그리고 그게 거기에 신축을 했는지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대로 있는 건물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건물값이 올랐어, 이만큼 올랐어,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거야, 내지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시장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네. 누군가 하여간 이쁘게 지었더라고요. 이 건물은 가족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족분들이 사셨는데 어머니가 아들, 딸이랑 손자랑 같이 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주소가 같아요. 거주하는 집 주소가 같아요. 그러면 이건 가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손자가 같은 집에 살아요. 딸은 다른 집에 산단 말이에요. 엄마랑 아들, 딸, 그리고 아들의 아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주소 보면 알 수 있죠. 등기부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손자의 나이가 올해 12살이에요. 12살이 66억 건물의 10%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지금 66억인데 이게 뭐 100억이 됐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 아이는 6억 6천에서 자기 자산이 10억이 되는 거죠. 증여를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해주는 게 아니라 건물의 지분으로 주면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그건 상속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높아진 거니까 66억일 때 10%랑 100억일 때 10%는 다르잖아요. 100억 되고 나서 주려고 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상속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주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오셨어요? 네, 제가 다음 상담이 있어서요. 상담 이후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을 오늘 상담 일정도 하고 또 오늘 회의도 좀 할 게 있어서 회의도 좀 하고 말을 오늘 많이 했더니, 그리고 또 오늘 영상도 이거 몇 시간째 계속 찍으니까 사람이 좀 힘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릴 건물은 매매가가 3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33억짜리가 있다면 되게 가격이
생각보다는 낮잖아요. 네, 33억이면 가격이 낮은데 요즘에 근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낮은데 이것도 아마 철거하고 새로 짓겠죠. 아직 잔금되기 전인 건물이에요. 이것도 아마 뭐 신축을 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까지 총 오늘 29개의 건물을 등기부나 위치나 그리고 뭐 매매 가격이나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 아직 뭐 한 60개 정도를 더 봐야 돼서 앞으로 하루 이틀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뭐 생각나는 것도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등기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격대나 뭐 대출 금액 얼마나 했다, 얼마의 비율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딱 그냥 뭐 하나가 룰이거나 이게 그냥 반드시 기준이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매매 가격도 아주 천차만별이고 몇십억대에서 막 진짜 몇천억대도 가고 대출도 아예 없는 사람부터 막 100% 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내지는 이걸로 가능한지 를 찾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걸 정말 찾았다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과정들을 직접 해보는 게 뭐 건물을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누군가가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바로 가서 산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는 엉뚱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리모델링 한다면 리모델링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게 정말 가능한 리모델링인지 신축을 한다면 여기 신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으면서 어려움은 없을 거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막연히 그냥 그거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예상으로 했다가는 엉뚱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 내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확실히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 두 분이나 왔다 가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다시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날 등기부 등본을 한 30% 보다가 바로 다음날 찍으려고 했는데 저 다음날 또 막 일이 있고 저쩌고 해서 지금 그날 이후 3일 뒤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또 상담이 또 계속 있고 해서 하다가 지금 중간에 또 찍고 또 상담하고 그 뒤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때 제가 표시해서 알려드렸었던 오늘은 네 번째 블록에 있는 건물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블럭에서 14개 건물까지 지난번에 봤었고요. 오늘은 15번째 건물, 네 번째 블럭에서요. 네, 오늘 그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 지난번에 예고 영상 있잖아요. 거기 댓글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건 얘기해 주는 건 좋지만 어떤 특정 건물 집원이나 아니면 뭐 나이나 아니면 뭐 대출 금액이나 이런 걸 상세히 알려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으셨는데요. 근데 일단 먼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이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밸류맵 이거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거, 누구에게나 예를 들어서 공개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밸류맵도 그렇거든요. 밸류맵도 누구나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 등기부 떼기가 번거롭고 귀찮고 그래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프라이버시라고 할 뭐 개인정보라고 할 그런 건덕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생각은 법적인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역삼동 논현동 몇 다시 몇 번지에 얼마에 팔렸고 대출이 얼마에 있고 이걸 얼마에 샀고 이렇게까지 하면요 그거 지금 90몇 개 하면서 진짜 한 10시간 넘게 찍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잖아요. 법인에서 샀거나 뭐 개인에서 샀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가 있는데 누가 샀는지 아는 게 사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에 샀는데 얼마 정도 대출이 됐다. 몇 다시 몇 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금액이면 얼마 정도 대출하는 게 맞구나 본인의 기준을 잡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 내지는 어느 정도 금액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가 맞다 틀리다 이걸 알고 싶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애초에 상세하게 다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염려가 있다면 안심하시고요. 뭐 2번 건물은
최근에 강남에서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어요. 사실은 모텔이나 호텔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주거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사려고 했던 분들이 사는 그런 대체 부동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뭐 금액이 270억인데 대출이 없어요. 심지어 개인으로 샀어요. 개인이 그냥 270억 있던 거 그냥 내고 산 거예요. 되게 드문 일이죠.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유명인이 이런 걸 샀으면 신문에 날 일이죠. 대출 없이 뭐 270억을 냈다. 그것도 법인 이름도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샀다. 되게 드문 일이죠. 네. 대출이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이분은 그 드문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건물 지금 말씀드린 270억짜리 건물은 2019년 10월에 199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70억이 다 수익이 되는 건 아니고 세금도 있고 중간에 뭐 복비도 있고 뭐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2019년 10월에서 20년, 21년, 2년도 안 됐는데 세전 수익이 70억이니까요. 현금 270억 있다면 어떻겠어요? 누군가 그 돈으로 이걸 이렇게 샀다고 하니까 딴 세상이구나, 내지는 누군가에게는 배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270억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70억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 뭐 금액적인 부분이거나 뭐 아니면 뭐 물질적인 거나 하나 써보시고 있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270억 있다면 뭐 이런 건물을 한번 사보겠다. 200억이 넘어가면은 그래도 한 달에 월세가 한 1억 가까이 나오겠네요. 1억 가까이? 이게 수익률 어느 정도 보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5, 6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게요. 네, 이번 건물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액대에서 좀 낮은 금액대인데요. 28억 2천 정도에 매매가 됐는데, 근데 요것도 연속으로 대출이 없네요. 야, 이런 경우가 참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8억. 근데 요거는 주택이어가지고 전세금을 활용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대출 없이 사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워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진짜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손바꿈이 좀 자주 됐어요. 17년, 18년, 21년 이렇게 세 번의 거래가 됐었는데 2016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뭐 4% 상승이었다가 17년에서 18년 10월에 95% 상승했어요. 거의 1년 6개월 만에 2배가 됐단 말이에요. 15억 4천에서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2017년에 사서 18년에 팔았는데 2배가 됐다면 야, 그때 나도 그거 알았으면 샀을 텐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미 영상 제가 이 앞에 얘기해드렸던 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신축이에요. 17년 4월에 누군가가 사가지고 18년 1월에 건물을 다 지어서 임대 맞추고 이거를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1년 반 만에. 근데 이걸 모르고 보는 분들은 뭐 생각지 못한 상승이었으니까 이런 걸 사고 싶다 할 수 있지만 신축했겠죠. 근데 이 건물이 좀 사연이 있네요. 이제 보니까 2018년 10월에 95%가 상승했는데 2021년 1월에 매각을, 그러니까 사신 분이 30억에 사서 매각을 28억 2천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넘게 2년 3개월 갖고 있다가 오히려 싸게 팔았어요. 왜 싸게 팔았을까요? 이거 다가구예요. 주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고 있던 이번에 최근에 매각하신 분은 주택수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왔던 거죠. 주택에 대한 세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이걸 싸게라도 판 상황인 거예요. 주택 지금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기존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물을 산다고 해서 다 득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득을 보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득을 보죠. 괜찮은 위치에 괜찮게 사면. 근데 요거는 조금 사실 위치도 좀 그랬고 들어가는 사도가 꽤 있고 해가지고 애초에 페널티가 있는, 그리고 블럭 자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 건물은 36억 6천에 매각이 됐는데
근저당 30억, 그러니까 실제 대출한 금액은 25억 정도 돼요. 요것도 경기도권에 있는 건물에서 샀는데 법인이 5년 미만이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주택 부동산을 살 때 그거를 그렇게 중과를 안 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에서 지금 사셨는데, 특히 이 지역이 많이 사는 지역이네요. 법인을 신설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법인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사무실이라서 이거는 신설해서 아마 건물을 사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36억 사면서 근저당 30억, 뭐 대출 25억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텐데 거의 한 70%, 68%인데 뭐 일반적으로 대출하는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전에 두 경우는, 바로 전에 두 경우는 대출이 아예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특이한 거지,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다가구 건물인데 뭐 향후에 뭔가 짓지 않을까 싶네요. 지으려고 산 경우 같아요. 요거는 90억인데 대출이 70%예요. 그러니까 근저당 76억 했고 실제 대출 금액이 한 63억 정도 될 텐데, 90억 하면서 63억 했으면 세금이랑 해서 30억 한 초반 정도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옥으로 쓰는 분이 최근에 팔았어요. 이건 아직 등기 전이에요. 21년 1월에 계약했는데 아직 잔금을 안 했어요. 아까 대출 금액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고, 이거는 90억에 사서 아마 다른 분이 사옥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뭐 몇 달 뒤면 뭐 잔금 해봐야 뭐 한 두세 달 안에 하겠죠? 아니면 그 사이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러고 나서 요거를 뭐 사옥으로 아마 쓰지 않으시려나 싶네요. 새로 사신 분이. 이번 건물은 83년에 지은 거니까 이게 최근에 사신 분은 여기 신축을 아마 하실 것 같네요. 83년에 지은 건물을 리모델링 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위치도 제가 보니까 아마 사옥용으로 쓰시지 않으려나 싶네요. 요새 사옥을 살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물론 있긴 하지만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데 사옥 누가 사 할 수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잘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특히나 사옥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딱 사옥 쓰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자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직 잔금 전이네요. 오, 사옥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개인으로 사셨으면, 오, 거기다 88세인 분이 사셨네요. 이야, 사옥으로 쓰지 않으면, 나이를 보니까 사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 자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본인 건물에 본인 회사가 임대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그 경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자녀에게 증여 좀 어느 정도씩 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냥 이건 예측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근데 이분이 신축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88세시니까. 아마 이걸 사서 여기에 본인 회사 들어오면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그런 과정을 뭐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또 상담이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상담 후에 또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상담이 끝나고 이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은 이제 72억에 매각이 됐고, 대출이 근저당이 66억이고 대출 실제는 한 55억 됐는데, 이 건물이 좀 특이한 게 2008년에 사서 갖고 있던 분이 2021년 4월에 매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갖고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지은 거는 92년이에요. 92년에 지은 거를 누군가가 2008년에 샀고, 이분이 2021년에 매각을 했는데 요게 3배가 올랐어요. 한 3배 정도가 올랐는데 2008년에 17억 9천에 사서 72억에 지금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년 동안 3배, 적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상당히 높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전 요 건물은 뭐 다니면서 많이 봤던 건물인데 외벽도 리모델링을 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3배씩 올라가진 않거든요. 용인에 있는 법인에서 강남에 건물을 엄청 샀어요. 뭐 보기만 하면 다 용인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용인에 있는 법인들이 많이 사네요. 요거는 당분간은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기도 그런 게 얘가 일종 주거지라서 여기에 뭐 신축을 해도 이거보다 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건물도 뭐 2013년에 누군가 매입을 해서 21년에 거의 뭐 281% 상승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용감한 형제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걸 사서 13년에 사서 14년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3배 정도의 상승이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리모델링을 했던 뭐 신축을 했던, 근데 요거는 이제 신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69억 8천에 팔렸는데, 요거는 뭐 아마 그대로 뭐 4억으로 쓰던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건물이 좀 사연이 있네요. 다가구인데 주택이죠. 요즘에 주택을 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일반 주거 지역인데, 작년 11월, 20년 11월에 37억 5천에 샀어요. 근데 올해 2월에 같은 금액에 팔았어요. 그럼 같은 금액에 팔았다는 거는 이분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복비 냈을 거고 세금 냈을 텐데, 적어도 1억 이상 깨졌거든요. 1억 한 5천에서 2억 사이, 요 정도가 뭐 복비나 세금으로 나갔을 텐데, 근데 같은 금액에 팔았다면 뭐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돈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용인에 있는 법인에서 샀네요. 근데 이것도 뭐 신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시간을 좀 두고 명도를 해서 사지 않을까. 땅 크기가 71평 뭐 적당한 것 같아요. 뭔가 신축하기는. 근데 여기에 사무실을 하기에 뭐 4억 같은 거는 할만할 것 같아요. 37억 5천에 샀는데 요거는 근저당이 31억 잡혀 있어요. 이제 근저당이랑 실제 금액 아시겠죠? 그러니까 31억 2,900이 3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근데 실제 대출은 26억. 그러니까 우리 돈이 10억 넘게 들어간 거예요. 대출은 한 70% 정도. 49억에 팔렸네요. 49억에 팔렸는데, 요건 대출을 적게 했네요. 30% 내외로 32% 정도 대출했으니까 대출 비율은 적은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별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제가 대출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적게 하는 분도 있고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분도 있고 한데, 30억짜리를 사는 것과 60억짜리 사는 것과 90억짜리 사는 것과, 그럼 나는 현금이 30억 있을 때 30억짜리 살까 60억짜리 살까 90억짜리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대출이 싫어. 그럼 30억짜리 사는 거예요. 난 그래도 대출 50%는 할 것 같아. 뭐 60억짜리 사고, 나는 뭐 대출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90억짜리. 이렇게 됐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치면 이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때 비슷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씩 상승된다고 보면 30억짜리 3억 오르고 60억짜리 6억 오르고 90억짜리 9억 오르겠죠. 똑같이 10%라도 금액이 달라요. 3억, 6억, 9억. 3억에서 6억, 3억 차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에서 9억, 6억 차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단순 비교만 해도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큰 건물을 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량한 건물이라면, 괜찮은 입지라면 내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예외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마음 불편하면서까지 뭘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테크라는 건 결국 행복이고,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는 마음 편한 건데, 내가 불편하면서까지 난 대출이 너무 힘든데 난 대출은 진짜 보기만 해도 떨려, 이런데 이거는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부분이 괜찮다면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하는 거에 부담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당장 이제 소득이 점점 없어질 텐데, 내지는 소득이 없는데 건물에서 혹시 월세 나오는 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럴 때도 저는 꼭 이걸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자산적으로 득은 얘가 더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서 매일매일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대출 안 하거나 조금 하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임대 관리가 확실하고 월세를 받는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뭐 큰 쪽으로 가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대출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기준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게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빌딩이라고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몇십 층, 뭐 1, 20층 되는, 뭐 10몇 층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그러네요. 그런 건물이에요. 가격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2천억입니다. 이거는요, 현금으로 그냥 2천억을 샀어요. 대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잔금도 한 달 안 돼서 잔금을 했어요. 뭐 2월 초에 계약해서 2월 말에 잔금을 했네요. 2천억 현금이 통장에 있었다는 얘기죠. 멋있네요. 네, 제가 지금 또 그 미팅이 있어서요. 그 미팅하고
추가적으로 볼게요. 이게 시간이 한 번에 쫙 있어서 내리 쭉 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게 계속 일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끝나고 계속 밤 늦게까지 봐야 돼서 참 그렇긴 한데 그러더라도 뭐 끝까지 일단 오늘 보려고 하니까 한참 남았네요. 미팅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이랑 미팅이 끝나고요. 다시 이제 등기부를 보려고 앉았더니 지금 저녁 시간이 돼서 좀 먹으면서 하려고요. 이걸 먹고 또 이것만 계속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좀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등기부 보면서 계속 한 장 한 장마다 그냥 거의 안 넘어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러닝타임이 길면 좀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편집하는 시간도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해가지고 일단 특이사항 없는 거면 일단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보다가 또 제가 막 걸리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일단 좀 먹으면서 할게요. 틈틈이. 여기는 이제 뭐 이미 공사 중인 상업지인데요. 100평 정도 되는 거. 오, 이것도 대출이 없네요. 대출 없이 법인에서 사서 지금 신축 중인. 이것도 아마 법인에서 사서 하는 거 보면 대출 없이 하는 거 보면 사옥으로 쓰기 위해서 누군가 땅을 사서 짓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게 건물이 두 개가 하나는 117억, 하나는 110억이에요. 7억 차이 나죠?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땅 크기가 하나는 이제 100평 정도 되고 하나는 77평이에요. 23평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3평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왜 7억밖에 차이 안 날까? 110억짜리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117억짜리는 상업지예요. 그러면 더 큰 상업지를 23평이 더 큰 상업지를 7억을 더 주고 사는 게 맞지 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110억을 주고 살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땅의 활용도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뭐 준주거 뭐 상업지에 따라서 땅을 쓸 수 있는 높이 지을 수 있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종을 평당 단가를 더 세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여행만 매번 다니던 분들은 해외여행 나이 들어서 나가기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먹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해외여행 다니던 사람은 아무 스스럼 없이 나간단 말이죠. 이게 건물도 그런 게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뭐 준주거, 막 6, 7층짜리 이런 게 만만한 분들이 상업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벽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 보면 그렇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상업지를 그 금액에 사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텐데 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110억짜리를 샀을까? 100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샀을까? 거기는 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니까 사신 분이 60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걸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시면 좀 더 뭐 나이가 젊은 분들은 그러기엔 유리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막연한 부담감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생 수영 안 했으면 물에 들어가기 겁나거든요. 60세에 대해서 처음 물에 들어간다면 엄청 겁날 거 아니에요. 그거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시라면 좀 예를 들어서 뭐 2종, 3종 주거 그러면 뭐 상업지에 대해서도 크게 한번 그 범위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대출 비율은 70%, 7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제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06년에 21억에 샀는데 지금 2021년에 65억 5천이 됐단 말이에요. 65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가 올랐죠. 15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3배. 누가 보면 엄청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적정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수익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월세 소득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치면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으면서도 원금도 늘어나는 형태.
근데 은행에 21억을 맡겼어요. 2006년에. 15년 뒤에 찾으려고 했더니 65억이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매달 이자까지 받았어요. 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매달 이자 받으면서도 원금이 3배가 되는 일은 금융상품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은 가능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원금이 늘어나면서 매달 이자를 받는다. 이건 부동산 말고 다른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이 늘어나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진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그걸 가입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이 사실은 그런 역할, 물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우량한 부동산, 입지가 괜찮은 A급 부동산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고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개인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다른 것보다 좀 대출 비율이 많은데 250억짜리인데 대출을 80% 정도 했네요. 네,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샀고요. 큰 내용이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이게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제 성격에 안 맞아가지고 넘어가질 못하고 있네요. 이거 팔렸네요. 이 물건 나와서 계속 돌던 건데 이건 아마 이거가 계속 시장에 있었던 물건인데 이것도 신축용으로 누가 사셨네요. 이건 아직 등기 전이라서 대출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잔금 전이라서요. 예. 지금까지 보던 중에 처음 종교단체에서 산 건물인데 이게 151억인데 종교단체가 자금력이 되는지 이건 대출이 없네요. 여기도 뭐 나중에 종교 활동을 위한 뭘로 쓸지 아니면 뭐 어디로 임대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150억이 넘는 돈을 대출 없이 뭐 그때 개인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그 계속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대출 없이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도로를 사고 팔았어요. 도로. 그러니까 뒷골목을. 역삼동에 있는 뒷골목을 사고 팔았는데 이걸 왜 사고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인이 있다면 이걸 메꿔가지고 앞뒤 땅을 다 사가지고 이걸 뭘 하려고 했는지 어떤 용도로 이 도로를 사는지 모르겠네요. 앞뒤 뭐 건물을 다 샀다면 이걸 뭐 활용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걸 왜 샀는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다 또 지분권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샀을까요? 이거를 산 이유를 제가 한번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고 찾아보고 왜 그런지 알게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지분으로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조금씩 나눠서 파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왜 최근에 왜 거래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것도 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사셨네요. 이게 여기 뭐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하셨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건 또 뒷도로네요. 그 바로 뒤에 도로. 왜 이걸 사셨을까들? 일단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참 어떤 기획부동산 회사나 이런 곳에서 여기 앞으로 개발된다 내지는 여기 뭐 하여간 뭐 앞으로 잘 될 거다 하고 이 도로를 판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참 뭐라고 하기 참 곤란하네요. 네, 뭐라고 하기 참 곤란하네요. 이 도로를 왜, 그러니까 앞뒤 건물을 다 사고 있으면 중간에 도로를 사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앞뒤 건물은 완전 다른 건데 이 도로만 사는 건 도로가 향후에 여기까지 뭐 싹 다 묶어서 뭘 어떻게 한다는 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산 것 같은데 득이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이 도로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그 경제적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 상황들을 제가 등기부를 보면서 등기부 보고 거래 금액 보고 대출 금액 보고 이런 것들 위치 보고 뭐 이렇게 로드뷰 보고 하면 저는 어디는 무슨 건물인지 다 아니까
보면서도 저 스스로는 야 이거는 좀 너무 비싸게 샀는데 요거는 좀 잘 샀네, 요건 좀 가격 괜찮게 샀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왜냐면 솔직히 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 소유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한 경우가 있는 반면 참 말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이것도 도로를 샀는데 또 같은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산 건데 아마 저 도로 2개를 산 회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회사를 또 만들어서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참 그러네요. 일단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엉뚱한 경우인데, 이건 제가 알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른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고 여기 도로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앞서 그것도 그렇고 다 경상도 대구에서만 다 샀는데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걸 하게 되신 건지 뭔지 참 이상한 일이네요. 네. 이게 지금 보면서 하나 더 생각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건물을 살 때 대로변이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대로변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기 대로변보다 여기 뒤쪽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여기 이면이 여기 대로보다 나을 때도 있고, 물론 대로변이 더 나을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대로변이 발달이 됐는지, 예를 들면 그 대로는 예를 들어서 임대가 잘 안 되고 죽은 대로인데, 내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대로 넓어도 여기는 좀 그런 곳인데 하는 곳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을 잘 안다면 그런 것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메인에 있는 이면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외부 지역에서 이 지역을 왔으면 그리고 강남에 있는 대로, 야 대로변이면 뭐 진짜 두말할 거 없지,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그것들을 사는 거는 향후에도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살 수는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정작 그런 쪽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대로보다 더 나은 이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조건이면 좋은 거다, 어떤 조건이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입지마다 다 다른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집원을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이거 맞다 안 맞다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요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머리를 했어요. 근데 머리를 하면서 제 두상에 맞게 잘라야 되는데 머리카락은 무조건 이렇게 잘라야 돼 라고 말하면 이게 두상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은 단독주택인데 여기 표제부 보니까 건물 내역이 연화조, 어떻게 읽기도 힘드네요. 연화조 슬라브 위 기와 즉 2층 주택, 그리고 크기가 1층이 27평 1호 8짝, 이게 단위인가 봐요. 저는 홉이랑 작은 몰라요. 2층이 20평 4작, 지하층이 27평 1호 8짝. 1978년도에는 이런 단위를 썼었나 봐요. 지금은 안 쓰는 단위인데 홉작이라는 단위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1978년도면 4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이걸 그대로 쓰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샀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대출을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도 26억 8천 이고 대출을 20억 받았으니까 본인 돈 사는데 10억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출 74% 정도 했고, 요거는 이제 건축비가 또 들어가겠죠. 근데 흔히 있는 경우죠, 이 정도 대출을 하는 거는.
이것도 대출이 없었네요. 80억짜리인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로변이지만 어떤 메인 이면보다 못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강남 내에서도 어느 블럭은 괜찮고 어느 블럭은 안 괜찮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보면서도 요 자리에는 굳이 왜 요 블럭에 이걸 굳이 했을까?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 되도록이면 좀 요쪽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지금 보다 보니까. 이 건물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이것도 뭐 7, 8번 이상 봤는데 건물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셨네요. 온 가족이 사셨네요. 남편분, 아내분, 딸, 아들 이렇게 4명이. 왜냐면 주소가 다 같고 아빠랑 엄마는 성이 다르지만 나머지 자녀 둘은 나이가 뭐 98년생이랑 01년생이니까 당연히 뭐 이름 보니까 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건물 하나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건물을 미리 지분으로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여나 상속을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값이 이걸 86억에 샀는데 이게 뭐 100억이 되든 뭐 예를 들어서 150억이 되든 이분들의 지분 10분의 1을 갖고 있더라도 이 10분의 1도 같이 상승하니까요. 지금 86억이라고 치면 8억 6천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가 더 올라가서 100억이 됐다. 그럼 자연스럽게 10억이 되는 거죠. 자기 자산이 부는 거니까. 뭐 미리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는 분명히 내셨을 거예요. 안 내고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향후에 자산이 증식되는 부분을 미리 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증여를 하는 거. 네. 이 건물은 지금 378억짜리인데 건물의 가격에 비해서 좀 젊은 분이 사셨네요. 나이가 43세시니까요. 그리고 이건 개인으로 사셨어요. 법인으로 산 게 아니라. 본인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간 상황. 근데 사업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쨌건 이분은 자기 개인 자금이 생기셔서 사셨네요. 드물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00, 400억짜리를 개인 명의로 산다는 일이 드문 일인데 이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셨네요. 네, 이 건물도 지금 43억인데요. 43억인데 이것도 부부가 같이 나눠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나이가 동갑이신데 남자분, 여자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보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번호랑 뒤 거 첫 번째는 나왔거든요. 1인지인지 남자, 여자인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이랑 이름만 알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딱 보니까 부부 같네요. 주소도 같고. 주소 같은데 동갑이 산다. 그러면 남매 아니면 부부겠죠? 근데 지금 요거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부부인 것 같아요. 요거는 대치동인데 대치동이라서 뭐 어떤 학원에서 산 것 같아요. 본인들 학원을 지으려고 학원 건물을 지으려고 사신 것 같네요. 이름이 뭐 무슨 학원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요. 방금 학원 건물의 바로 뒤가 또 매각이 됐는데 아직 그 잔금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학원을 앞뒤로 터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가 비슷한데 앞뒤가 팔렸으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게 많네요. 지금 이것도 어머니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니, 나머지는 자녀분들. 뭐 하여간 어머니랑 자녀분 같아요. 3남매와 어머니의 소유.
요거는 오늘 본 중에 유일하게 상속이에요. 3남매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받으신 이 3남매분들도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근데 특이하게 3남매인데 한 분은 10분의 1, 한 분은 10분의 7, 한 분은 10분의 2예요. 아마 이게 첫째한테 적게 간 게 다른 거 큰 걸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서 지분이 많았고 요거엔 좀 지분이 작고, 여기서는 둘째가 아마 지분이 제일 많은 게,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있었다면은 뭐 막내한테 지분이 제일 많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처음 보는 상속이에요, 오늘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상속 받으신 거는 소유하고 있다가 여기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까지 보면 상속을 받아서는 거진 매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건 개인 치고는 대출이 엄청 많이 됐어요. 90% 정도가 대출하셨으니까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뭐 어떤 뭐 다른 공동담보나 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 거는 이것도 증여인데요. 증여인데 이제 형제분이 갖고 계시다가 아내분과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테헤란로, 여기가 강남역이고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여기 1, 2번은 서초동이고요. 이쪽은 뭐 가면서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삼성동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건물의 올해 2021년 상반기 6월까지 거래된 91개 건물을 모두 다 살펴봤어요. 보다 보니까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가격 대비 괜찮게 사신 경우도 있었고, 이건 좀 비싸게 샀다 싶기도 하고,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신축하려고 샀겠구나, 내지는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려고 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요, 저로서도.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요, 50억 이하가 23개, 100억 이하 26개, 150억 이하 12개, 200억 이하 8개, 300억 이하 12개, 400억 이하 2개, 500억 이하 3개, 500억 초과가 4개인데 그 중에 2천억, 1160억, 1050억, 550억 이렇게 있었네요. 그리고 대출 비율은 요거는 미등기나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어찌됐건 대출이 없는 게 91개 중에 27개 정도? 근데 아마 이거 더 적을 거예요. 뭐 신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없이 등기부에 안 나와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91개 중에 10개 미만이 대출이 없을 것 같아요. 대출이 없는 건 그 정도고, 대출이 있는 거는 10% 이하, 뭐 이런 것들은 뭐 28개 있었고, 20% 이하 2개, 30% 이하는 없었고, 40% 4개, 50% 이하 4개, 60% 이하 4개, 70% 이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니네요. 70% 이하 10개, 80% 이하, 그러니까 70%에서 80% 사이가 15개였어요. 그리고 90% 이하 3개, 뭐 100% 이하가 4개, 뭐 100% 초과인데 이거는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대출 금액은 830억 대출을 했네요. 최고 대출. 어떤 건물을 사면서 830억을 대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800억? 830억을 대출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고, 최고 대출 비율은 이거는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100% 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땅이 큰 거예요. 네, 374평이네요. 374평이 제일 컸고, 매매가 제일 높은 건 2천억. 최저가는 16억 8천.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91세세요. 아마 이분은 아직 많이 건강이 좋으시고 정정하시니까 이런 경제 활동을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저 연령이 27살인데 단독으로 산 것 중에 27살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12살이 지분 갖고 있는 게 있었죠. 네, 12살. 그리고 소유자의 평균 나이는 59세예요. 59.764세. 그러니까 60세 정도가 평균 나이고, 개인이 36개를 갖고 있고 법인이 54개예요.
뭐 2배는 안 되지만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 근데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100억 이하가 많았고 100억이 넘어가면 법인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100억 넘어가는 것들 중에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 금액 총합,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거 총 91개의 금액이 얼마냐면 1조 5,494억 2,800만 원이에요. 1조 5천억, 91개가. 그리고 대출 총액은 5,340억 8,100, 5,400억, 5,300억.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 대출을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91개 건물을 다 살펴봤네요.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테헤란로는.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크게 있는데 학동로를 또 등기부를 떼놓은 게 있는데 더 많아요. 테헤란로보다. 이것도 언제 다 살펴보나 싶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한 큐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틀 동안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미팅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 머릿속에 또 한 번 정리가 됐고 기준들에 대해서 재확인도 하나 있었고 또 새로 추가된 것들도 있고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정확한 자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상담을 하고 뭘 사야 된다, 여기는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의 기준을 오늘 더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다른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좀 퍼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좋아요 이 버튼 누르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틀에 걸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